131. 당시 제가 본 것을 토대로 볼 때 당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보기관 내 이 파벌은 말 그대로 이 나라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관이 무너진 상태였죠. 일리노이 대학의 그 누구도 위기에 대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CIA에는 기업을 돕기 위해 뻔뻔하게 법을 어기는 세력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를 위해 기꺼이 엄청난 압력에 맞서 싸우는 소수정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형성되고 있던 대한정보 커뮤니티는 결국 어나니머스나 위키리크스와 같은 단체에 영향을 미쳤고 에드워드 스노든, 브래들리, 매닝, 그리고 정보기관이나 군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 활동을 폭로하거나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항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선적인 폭로자들은 제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군대와 정보기관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좋든 나쁘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했던 말들이 악용되었을 수도 있으며 의도치 않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서 본 비겁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소설의 독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베이비시트 임마누엘 작전은 매우 복잡하고 집약적이어서 상당한 문서가 존재할 것이며 언젠가는 그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에 132.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전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CIA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농담과 조롱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CIA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도 저는 대체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미국에서 독립적인 예산이 있고 부시 행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파벌과 반체제 인사에게 어떤 직책도 줄 수 있는 복잡한 권력 서열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 CIA였다고 상상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CIA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습관처럼 대학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엿기를 드는 중간중간 여러 종이에 미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제언을 적었습니다. 결코 급진적인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간결한 발언과 제안은 제가 생각하고 쓴 글 중 가장 잘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적었지만 그 함의는 방대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메모의 내용을 짧은 편지로 다시 썼는데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쓴 글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봉투에 넣고 탈퍼 박사 책에 보냈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그렸는데 이는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인가? 물론 그 모양은 CIA 로고의 모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33. 저는 저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많은 위험을 감수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상상력으로 어떻게든 CIA 또는 그 일부를 선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고 나라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소 순진한 가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봉투 뒷면의 표시일 뿐이며 그 어떤 계약서에도 달리 설명하는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제 발언은 간결했고 제가 비스듬히 언급한 위기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내 제안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CRA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한 입장을 취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고 훗날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CIA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전진했고 오늘날에도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부시 일족의 소유로 간주되는 한 조직에서 시작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만적인 정부 내에서 법치와 능력주의의 일부를 조금씩이라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싸움은 오바마 정부에서 제한된 의미에서 일부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미국에서 저강도 내전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쓴 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관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134. 전적으로 당시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CIA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후 몇 년 동안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캠페인 거의 유머러스한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자시아 언어를 많이 아시네요. CIA에서 일하는 것 같네요. 비교적 무해한 루머 캠페인이었지만 저는 이 루머 캠페인이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에 대한 결론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계약에도 서명한 적이 없으며 CIA와의 협력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을 했고 그 조언에는 정보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었지만 청탁을 받고 한 조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CIA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교원으로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IA나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 아이디어는 때때로 고위급에서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CIA는 저를 보호해줄 수는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월급 문제나 제가 당한 사소한 괴롭힘의 끝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3명의 교수보다 더 오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제 급여는 다른 교수들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저는 존재하지도 않는 질병의 치료비로 빚을 지게 되었고 4년 동안 끊임없는 괴롭힘과 협박, 가끔 유머와 지지 발언이 섞여 있음에 시달렸습니다. 이메일, 광고, 정크 메일, 미디어에 숨겨진 메시지가 너무 흔해서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지, 있지도 않은 것을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2월 일리노이 대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간혹 어떤 장교가 저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순간은 극히 드물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대화는 2004년에 끝났지만 제 업무와 활동에 대한 기밀 제한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35. 다음 날인 2001년 4월 20일, 저는 이미 칼 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마약 작전을 수행하던 페루 공군 전투기가 세계침례교전도협회와 계약을 맺은 마약 밀매 의심 비행기를 향해 발포했다는 내용이었죠. 2명이 사망하고 비행기는 비상 착륙했는데 이는 CIA가 운영하는 비행기가 제공한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CIA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는데 전날 오후에 제가 알퍼 박사에게 썼지만 아직 전달하지도 않은 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방송을 듣자마자 그 언급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는 동안 이미 편지가 복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방송이 제가 쓴 편지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언급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예상했던 대로 알퍼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1년의 심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도형을 맞추는 테스트였는데 그중 상당수가 제 편지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CIA 연구소의 누군가가 8시간 동안 제 자필 편지를 읽고 그럴듯해 보이는 형식으로 이 테스트를 구성한 것이 매우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부터 저는 미국 시스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문에서 본저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 일리노이 대학에 게시된 포스터 등을 통해 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비상사태가 심각한 폭력사태나 심지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틀렸지만 당시의 혼란 속에서 정부 내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136. 두려워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일어서려는 CIA 내 소수 그룹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이자 윤리적 의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행동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일과 연관되거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용당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시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종 완전한 재앙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가 제안한 것들이 나중에 범죄가 될 행동과 확실히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변경에 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가 당시 일리노이 대학에서의 경험, 특히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부시 행정부에 맞섰던 CIA 군부의 이탈 그룹에 대한 저의 관여를 어느 정도 묘사하기 위한 영화인지에 대해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이 대작 영화는 존 내쉬 교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 중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수학 신동으로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많은 부분은 제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제 사건에서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줄거리가 제 사건에 더 잘 맞도록 수정되었고 존 내쉬의 실제 경험과는 덜 일치하도록 수정되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12월에 개봉했는데 일리노이 대학에서 저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많은 언급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많은 부분이 당시 정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비슷한 학대를 받았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밀 작전에 137.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 등 제 삶과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내쉬가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은 제 경험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내쉬의 실제 삶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제 소박한 삶에 맞게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워드는 내쉬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세부 사항과 그의 성적인 실험에 대한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내쉬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둔 이성애자이자 다소 단조로운 교수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2001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아들 벤자민이 생후 몇 개월, 영화 속 남자아이와 같은 나이이었을 때의 저를 훨씬 더 잘 표현한 것이죠. 게다가 책 뷰티풀 마인드에 묘사된 내쉬의 망상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미국 내 거대한 공산주의 음모부터 UFO의 방문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쉬의 환각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일관된 줄거리를 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람은 모두 비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교황이자 남극의 황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이 보낸 메신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군 정보기관의 기밀 작전에 예기치 않게 투입된 한 교수가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문서로 기록된 CIA와 관련된 실제 사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토리라인의 수정이 존 내쉬보다 저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첫 장면에서 넥타이를 매는 장면이 완벽한 예입니다. 존 내쉬는 칵테일 파티에서 다면 유리를 통과하는 빛의 굴절에서 반태양 무늬를 형성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패턴을 오렌지 조각에 투사한 다음 다시 유리 화병을 통해 빛이 굴절되어 학생 중 한 명의 넥타이에 투영됩니다. 넥타이에는 여러 개의 작은 138 떠오르는 태양 모티브와 하나의 큰 태양 모티브가 빛에 의해 비춰집니다. 내쉬는 넥타이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수학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넥타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쉬가 빨간 넥타이를 매는 남성을 공산주의 음모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무서워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뷰티풀 마인드의 경우 넥타이는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내쉬는 넥타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2002년 초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바로 CIA 로고의 나침반 모양과 미국이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미국이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직관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영화를 보고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평범한 교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영화와 내쉬의 삶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차이점은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실제 내쉬의 결혼 생활은 병이 진행되는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았고 다른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 경향 없이 충실하고 가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 속 몇 가지 장면은 실제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과 매우 흡사하며 특히 가족 모두가 당국으로부터 제가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쉬와 그에게 배정된 국방부 요원 윌리엄 파처, 제드 해리스 분의 대화는 제가 알퍼와 함께한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영화에서 내쉬가 했던 것처럼 엄청난 양의 신문 스크랩을 보관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암시하는 기사와 광고를 오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139. 과정이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부분의 스크랩을 버렸습니다.
영화에는 당시 비슷한 처우를 받았던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마지막에 존 내쉬는 노인이 되어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떤 공적인 역할도 맡지 못할 것이고 그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더라도 내 인생에서 매우 늦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한국, 적어도 아시아 전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닥치기 1년 전부터 일리노이 대학을 떠나고 가능하다면 학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버드대 교수직에 지원했고 국무부에도 지원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제가 꿈꾸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폭넓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원격 교육 분야의 혁신이 제 경력을 쌓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제안서에서 설명한 아이디어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제 경력이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제가 했던 조언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깊은 감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저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저에게 몇 가지 재미있는 일을 해줬고 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유력한 후보로 보았지만 하버드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근무 지원은 계속 진행되었고 저는 1차 필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월에 해외 근무 면접과 시험을 위해 시카고로 오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알퍼에게 해외 근무 면접에 대해 말하자 그는 병을 생각하면 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했죠. 저는 140.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지만 계획대로 차를 빌려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카고 대학교 근처의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대부분 즐거웠습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로 멋진 몰딩과 목공의 품이 제 취향에 잘 맞았어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방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는 제가 받은 이메일에서 발견한 주제와 당시의 정치적 사건을 언급한 포스터와 광고가 가득했고 지금은 잊어버린 내부 농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을 언급하는 포스터도 많았습니다.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으며 지루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미시간 애비뉴에 있는 시험센터로 걸어갔습니다. 시험은 에세이를 작성하고 함께 시험을 보러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기하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험을 관리하는 외무부 직원들과 나눈 대화는 이상하게도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합격했다고 말하면서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소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태도로 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듯이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밝은 햇살 아래 공원의 푸른 잔디밭으로 나갔을 때 시험을 치렀던 사무실에 달력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달력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더니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외무부 직원이 저를 만나 사려 깊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제가 일리노이주에 있을 때 제 말을 들어주기로 했던 사람 중 한 명인지 궁금해졌지만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의에 의해 캘린더를 두고 온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렌터카에 올라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를
가리키는 일련의 화살표에 이끌려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140일 계속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일련의 재미있는 농담과 속임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